경제와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쓴 책이 사람 운에 서로 도울까예요. 네네. 네. 네, 세월호 네. 사고 때 선장이 그냥 네.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남을 돕고 네.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릴까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계속 이렇게 파고들면서 쓴 책이거든요. 이게 경제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수업을 했을 네, 때 네. 정통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네. 인간은 꼭 합리적이진 않더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면은 자기가 이득이 생기지도 않는데 도와준다는 거는 합리성에서는 좀 반하는 거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다른 쪽의 경제학도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인간 심리와 관련된 경제학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생각났어요. 데니얼 커너먼이라고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 네네네.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음. 유명한 책이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예, 해요. 예. 우리가 많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인간이 그쵸. 효율적이지 예, 자기가 않다는 합리적이다 거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아이들한테 뷰티풀 마인드 네, 그 영화에서도 해서 존 내시 이야기를 해줘요. 네. 수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네.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일대기도 좀 말을 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조금 사고가 좀 넓어지죠. 네. 정통 경제학 뭐 아담 스미스, 프리드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보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진화 심리학, 네, 진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사람 돕는 거를.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뇌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야. 도와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데 프로이트의 뭐 정신분석학에서는 초자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각각의 영역별로 쭉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이성, 네, 공감적 상상력, 네. 그러니까 인간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상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참 잘 쓴 네.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책을 또 읽으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강수돌 선생님의 잘 산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낙수 효과 이런 것도 네, 네. 아이들한테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 정책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고요. 네. 이게 원래 흘러내려야 하는데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걸로 그렇죠. 해서 이제 네, 네.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낙수하고 분수 효과 하나 더 놓고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인지 분배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진로랑도 이제 관련해 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잡는 거죠. 자기는 이쪽 분야를 가겠다.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다 조화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엔 미디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워낙에 미디어는 중요하죠. 요새 네. 미디어가 정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는 걸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네. 이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도 유튜브나 이런 찌라시라고 하나요? 이런 것에 상당히 휘둘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카톡으로 어떤 어르신으로부터 링크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네. 좀 기분이 나빠서 차단을 보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분한테는. 왜냐면 그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예요. 물론 이제 현 정권에 대한 뭐 문제의식이 있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호도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저한테 전해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계급도 있지만 그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는 계층이 있고 그냥 미디어가 조작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또 계층으로 나뉘고 있지 않는가.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초부터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에 이제 교과서에 그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교육한다고는 사실 볼 수 없어요. 선생님 어때요? 요새는 정말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유튜버가 돼서 미디어들을 막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는데 많이 보죠. 학교 교과 과목에서는 어떻습니까? 교과 과목에서는 저희가 뭐 이제 대중매체라는 분야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일방향성을 보여주는 뭐 잡지, 신문, 그다음에 TV, 라디오 정도로 해주고요. 최근에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SNS, 인터넷 쪽으로 말을 해줘요. 딱 그 정도예요. 이걸 갖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아이들이 뉴스를 보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저 뉴스가 왜 이 지금 맥락에서
등장한 거고 누가 만드는 거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상징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는데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다 미디어랑 연관돼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모든 선생님이 미디어 선생님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과학 시간에도 과학과 관련된 미디어 외역에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 시간 모든 교과에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제 어린 시절 추억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9시 뉴스 땡 하면은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나오는 뉴스로 항상 시작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80년대 한 번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저분은 정말 엄청 훌륭하신 분이야 엄마. 진짜요? 매일 나와 그랬더니 엄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차마 무슨 말을 못 하시고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한 번은 또 임수경 선생님께서 방북을 하셨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미디어에서 방공교육을 막 또리 장군 막 이런 거 넘어와가지고 엄마 저 사람 정말 문제가 있어 어떻게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했더니 엄마가 나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입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의 어떤 의견일 뿐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 통해서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소개한 뉴스에 관한 책을 보면요. 뉴스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뉴스는요. 오늘 아침에 서울 지하철이 얼마 동안 멈췄습니다 하는 거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런데 어디 아프리카에 뭐 100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는 크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식을 덜 하죠. 그러니까 근접성. 그런 원리가 또 있고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거의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흥미성 이런 것들 좌우되니까 뉴스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좀 알면 왜 저렇게 다루고 있나 이런 걸 많이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좀 무감각해진 면도 많아요, 선생님. 눈만 뜨면 아침에 이제 바로 딱 스마트폰을 보면 막 사방돼서 사건 뉴스가 뜨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재난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요즘 일종의 종교화 같대요. 그래서 막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정말 큰일 났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다행이다. 나는 괜찮구나. 그러면서 안심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 뉴스가 종교처럼 인간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해요. 작년에 그거 아셔요? 이탈리아 기차역 사고가 났었는데 어떤 관광객이 할머니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막 구급대가 와가지고 철길에서 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떤 기자가 이제 찍으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가서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찍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게 막 CNN에도 나오고 많은 뉴스에 나와서 이게 미디어가 우리를 이렇게 공감에 무뎌지게 만들고 인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닌가. 미디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정말 마셔야 될 물을 잘 걸러내는 3권은 환경과 미래사회 주로 자연과학적인 부분인데요. 저도 나름 이과 출신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모두가 노동자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거 맞습니다. 저도 사실 치과 원장인데 저는 제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 노동, 또 육체 노동, 그렇죠. 정신 노동의 3중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노동까지도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어떤 전문직이라고 해서 내가 노동자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저희가 전교조가 나갔거든요. 그때 저희가 좀 들었을 때 가장 좀 신기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어떻게 교사가 노동자냐. 그때 그런 말 많았죠. 그걸 프레임으로 해서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교사도 노동자가 아닌가? 이제 그때는 대통령도 노동자 아니에요? 다 그렇죠. 국가에 고용된 판사, 노동자라고 다 노동자죠. 절대 전문직 노동자 아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 강조가 아주 강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제가 직업윤리로서 되게 많이 이슈되고 있는데요. 의료윤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학계열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좀 안정적인 직업인데다가 또 수입도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의학계열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단 한 번도 의료윤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신조차도. 충격적이게도 예과에서 그런 과목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네. 그저 어떻게 하면 기술을 익히고 더 나아가서 그 기술을 통해서 경쟁사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얼마 전에 원장님이 또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상해죄에 해당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벌어졌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만 맞춘 오히려 지금 생활과 윤리라는 파트,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보는 파트에 의료윤리랑 네. 생명윤리 네. 이런 걸 더 배우고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배워야 하는 그 물리화학 이쪽은 어디 파트에 들어갈 데가 없나 봐요. 다행스럽게 요새는 문과이과 이제 융합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는 의대 학종으로 가가지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많이 질문을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의대 교수님들이. 예, 특별히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안락사 문제만 해도 맞습니다. 예전에는 안락사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생명 유지 기능이 없었고 새로 나온 또 거죠. 유전자 조작 여기 나온 GMO와의 같은 경우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과학기술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인 이슈들이 대두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개 유망 직업 중에 윤리과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법이 나올 거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자율자동차가 운전했을 때 만약에 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살려야 될지 타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진짜 지금 무서운 건 유전자 조작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거 아시죠? 작년에 그 영국에서 부모가 3명인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맞춤형학위를 인정했어요. 이유는 일단 질병을 예방한다?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악용될 소지도 많거든요. 근데 부모가 이제 막 몇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합. 앞으로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책 읽으면서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있었던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체육관에 지붕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실공사로 알고 있는데 폭설에 의한 기후 이상에 의한 사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없었어요. 폭설에 대비한 설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던 무고한 학생들이 희생되는. 몇 달 전에 16살 스웨덴 학생이 수업 거부하신 거 아세요? 이렇게 어른들이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로 수업 거부 운동을 했는데 학교 안 가기로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찬성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막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 좀 나은 것 벌써 같고요.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도 그 바탕에는 저는 항상 소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패스트 패션 얘기하잖아요.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기획하는 어떤 방송물을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개 봤는데 심각해요. 그 쓰레기 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하며 실제로 또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몇 년 전에 그 무너져서 1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의류공장. 그게 유명한 브랜드 회사였거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고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 일으키는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출 때문에 외국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로컬 푸드 먹어야 된다. 텃밭을 갖고 와서 스스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 이게 모토래요. 예, 오늘 사회독서 123권 저자인 임성미 교수님 함께 모시고 이 책이 이 시민사회 주역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인지 부모님에서부터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이미 사회생활하고 있는 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꼭 봐야 되는 그래서 정말 세종도서 교양 부문의 3권 모두 선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정말 훌륭한 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저서들 통해서 임성민 교수님과 함께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